자, 유통물류 일반관리 단기 완성 세 번째 시간으로 갈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43페이지에다가 별표 3개를 치시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43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론이라는 자체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자, 9번 우리가 소매업의 발전에 관한 이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소매업의 수레바퀴라는 게 있죠. 수레바퀴 이론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바퀴라는 거죠. 휠이 있다면요. 바퀴가 굴러가니까 이제 수레바퀴죠. 이렇게 이제 본다면, 자, 먼저 진입기입니다. 진입을 한 다음에 성장을 한 다음에 쇠퇴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에서는요, 다 저예요, 저마진. 그 다음에 저가격. 자, 그 다음에 저서비스. 자, 저서비스라는 것은 뭐 서비스를 완전 질을 낮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최소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가능한 이제 최소 서비스지 아예 질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최소 서비스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성장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고가 되겠죠. 맞춰서. 반대인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소매 수레바퀴 이론은 이제 1958년 하버드 대학의 맥나이어 교수가 이겼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점 보시면은, 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내가 혁신적 형태의 소매상은 이제 시장 진입 초기는 저마진, 저가격, 최소 서비스를 했죠. 소금 방식으로 소매 시장에 진입해서 기존의 고가격, 고마진, 높은 서비스 다른 소매업체와 경쟁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수용이 되면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겠죠. 성공적인 시장 진입 후에는 동일 유형의 소매점 사이에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세련된 설비와 서비스를 더해감으로써 고비용, 고가격, 높은 서비스 소매점으로 전환이 되죠. 초기 혁신적인 특징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쇠퇴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접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대형 소매업체로 발전하게 되며 투자 수익률 또한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면서 소매 환경이 변하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인 소매점이 저가격, 저마진, 낮은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이 새로운 유형의 소매점 역시 이와 동일한 패턴을 이제 띄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이러한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의 평가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은 근래에 등장한 새로운 업태의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카테고리 킬러,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의 성공적인 포매 시장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가격만을 소매업 변천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 싸다고 막 가진 않아요. 그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가격만을 중심으로 소매업의 변천을 설명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자동 판매기 같은 고가격 및 고마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매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편의점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마진, 고회전이 이제 편의점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편의점도 들어간다는 거. 자, 우리가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라는 건 너무나 많이 했었죠. 우리 밑에 그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별 표시를 2개 정도 해 놓으십시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레바퀴 이론도 잘 나오지만 소매 아코디언 이론도 잘 나와요. 소매 아코디언 이론. 자, 이거는 이제 홀랜더 교수가 얘기했고, 상품이나 가격이나 마진이 아니라 상품 믹스의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소매업에 대한 수레바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나 마진이나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얘는 제품에 대한, 자, 얘와 이제 반대의 개념이 제품의 가격, 마진, 서비스와는 상관없이 제품 구색에 대한 변화죠. 변화에 초점을 줬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석이 넓은 소매상
종합점에서 제품 구색이 좁은 소매상 전문점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종합점 점점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변증법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데, 자, 이거는 이제 소매상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정반 합의 변증법 이론을 소매 변천 이론에 적용한 겁니다. 소매업태가 발전가는 모습인데요. 자, 밑에 좀 약간 좀 오타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이 이제 정이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고마진. 자, 고회전율이 아니라 저회전율이죠. 저회전율. 좀 바꿔주시고요. 고가라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반. 그래서 할인점. 할인점은 오타 났죠. 자, 저마진은 맞는데요. 그죠? 이 고회전율이죠. 고회전율이고, 우리가 저가입니다. 요거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합하면 이제 할인 백화점이 되는 거죠. 할인 백화점. 백화점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간 마진, 그 다음에 중간 회전율, 그 다음에 중저가. 자, 그래서 요즘은 백화점 자체는 이런 마케팅을 써야죠.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죠. 생애 주기입니다. 소매에 대한 수명 주기 이론.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한 소매 기간이 출현하여 사라지기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이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진입이죠. 진입 단계가 있고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이 있죠. 그 다음에 쇠퇴가 하겠죠. 쇠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이게 하나 이제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자, 진입 단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진입 단계에서 두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익성은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밑에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이 2단계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넘기시면 이제 성장 단계요. 성장, 발전 단계라고 하는데, 자, 2단계는 이제 경쟁자 수가 다수 등장하고 매출액도 급격히 증가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투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죠.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점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익성은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성숙기에 와서는요, 매출액은 많죠. 매출액은 많이 들어서 성숙 단계는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안정되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수익성은 좀 떨어집니다. 매출액은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최대예요. 매출액은 최대인데 수익성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단계에서는 혁신적인 소매업체가 출현하게 되고, 경쟁업체가 출현하게 되고, 셋째 단계는 그동안 발전된 성숙해온 이제 소매업체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시장 점유 이익이 또 급격하게 하락하죠. 지방백화점 같은 게 그렇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성장기는 수익성이 높고 성숙기는 매출액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더라. 그 다음에 진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면서 수익성이 낮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소매업체별 특징과 신유통업체에 대한 이해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보시면 뭐 점포 소매상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게 SSM 슈퍼마켓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마트 익스프레스 이런 슈퍼마켓이 되고, 하이퍼마켓 창고형 할인점, 슈퍼센터, 아울렛 스토어나 그 다음에 그 홈디포, 카테고리 킬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른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걸로 이제 기본 강의에서 봤고요. 아울렛 스토어라든지 그 다음에 홈디포, 카테고리 킬러가 중요하죠. ABC 마트, 신발이라든지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만 파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6, 7, 8 정도는 좀 체크를 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세히. 편의점, 전문점, 할인점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무점포 소매상은 뭐 중요한 게 별표 표시 하나 하시는데, 이 마케팅이 중요하죠. 인터넷 마케팅.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카탈로그 DM 소매업, 그 다음에 텔레비전 마케팅.
자, 텔레마케팅 같은 거 좀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바운드다, 아웃바운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노릴 수가 있는데, 자, 5번에 텔레마케팅입니다. 텔레마케팅. 그래서 아웃바운드.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는 물류해서, 아웃바운드는 이제 수출이고 인바운드는 수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유통이죠. 자,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기업 고객의 전화를 통해서 콜센터가 이제 전화 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 그죠? 그러면 이제 너무 이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이제 그 핸드폰에 이제 뭐 후신가? 뭔가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뜨게 되면은, 이거 광고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텔레마케팅 같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는 반대요. 인바운드는 콜센터는 전화를 소비자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는 소비자가 TV나 인쇄물 광고나 이 카탈로그를 보고 직접 주문을 하는 거죠. 고객이 이제 전화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상품이라는 것들을 이제 전화로 주문하는 거.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도 보고 직접 판매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54페이지 가시면 소매업을 봤으니까 도매업을 봐야죠. 그러니까 도매업도 이제 넘기시면은 기능 및 특성에서 의미 정도 보시고 도매업의 특징, 소매상과 좀 비교해서 보세요. 소매상과 좀 비교해서 2014년에 또 출제가 됐긴 했어요. 기출문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도매상의 기능도 오른쪽에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은 이 시장 커버리지 제공, 제목 위주로 재고 유지 기능, 주문 처리 기능, 시장 정보 수집, 고객 지원 대행 기능 같은 거. 근데 이 55페이지는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출제 빈도가 높다고 저는 보는데, 자, 55페이지 보시면, 자, 어떤 거예요? 우리가 3번에 보시면,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도매상이 담당하는 기능은, 구매 대행 기능이죠. 구매 대행 기능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품 공급성 기능, 소매상 서비스 제공 기능, 신용 및 금융 지원 기능, 구색 편의 제공 기능. 넘기시면 소분 판매 기능. 그러니까 도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소량으로 또 분할하여 소매상들에게 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실 게,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 주시고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다음인데요. 56페이지예요. 자, 이겁니다. 12번인데요. 이건 별표 표시를 한 3개 정도 치세요. 자, 우리가 시험에 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도매상의 유형이에요. 상품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자, 그래서 제조업자 도매상이 있고 상인 도매상이 가장 우리가 전형적인 도매상이고요. 대리인과 브로커를 묶어보세요. 브로커를 묶으시면 얘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상품의 소유권은 갖지 않고 중개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 보시고, 상인 도매상이 가장 전형적이니까, 자, 완전 서비스에 대한 도매상은, 자, 완전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완벽하니까. 그럼 시험 문제도 안 내겠지. 그럼 시험 문제 뭐 내겠어? 한정이라는 거 내겠죠. 한정 서비스니까 할 얘기가 많지. 그럼 얘는 내겠죠. 그래서 좀 빈틈이 있다. 할 말이 있으니까 시험에서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라는 자체는요, 그냥 우리가 도매상인. 그래서 얘는 소유권도 갖고 독립적이죠.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더 이상. 산업재해에 대한 유통업자. 얘는 굳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데, 얘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 중 어떤 거냐? 메롱. 그렇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현금거래, 도매상, 트럭이라든지 도매상, 직송, 직렬 이런 건 이제 할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제조업자의 도매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이 제조업자가 직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조업자에 대한 도매상은 직영이라는 게 중요하죠. 직영. 그죠? 자사 제품의 도매업을 수행하는, 그죠? 영업소라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영업소. 이런 것도 이제 키가 되겠고, 상인 도매상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독립된 사업체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도매상으로 완전과 한정이 있다. 그 다음에 대리인과 이 브로커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죠. 그래서 밑에 대리인은 세 번째 점에 보시면은 제조업체와의 전속계약에 의한 제조업자와 판매 대리인의 주된 형태고, 제조업자와 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대리인과 브로커는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단지 제품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만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대리인이라는 건 뭐예요? 제조업자와 장기적인 계약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판매 대리인이다.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판매 대리인은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모든 지역에 판매를 하지만 제조업자 대리인은 이제 제조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약한 지역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판매 대리인은 이제 신용을 제공하는 반면 카드를 또 쓸 수 있죠. 제조업자 대리인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자 대리인이 있고 구매 대리인 같은 게 있어요. 자, 4번에 이제 구매 대리인. 자, 대리인지 구매 대리인이라는 게 있는데, 자, 구매 대리인은, 자, 여기 이제 의류산업입니다. 의류산업. 이제 어때요? 지방에서 이제 의류를 주문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구입하기 힘드니까 구매 대리인이 이제 직접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가갖고 물건을 띄워다가 중간에서 이제 배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하상가 같은 데도 제가 이제 일찍 학원을 가다 보면 물건을 이렇게 퉁퉁 이렇게 내려놓고 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이. 그런 이제 구매 대리인이 의류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중개인, 이 브로커는 이제 중개인을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단지 상품 거래를 촉진시키고 판매 가격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서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동산업자, 보험 중개업자, 공동구매자 조성하는 웹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알릴사라든지 뭐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사이트가 또 많이 생겼죠. 이러한 것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상인 도매사가 이제 완전은 할 얘기가 없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제 한정 서비스는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한정 서비스의 도매상은 유통 기능 중 소수의 기능에 전문화되어 있고 소매상 고객에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현금 거래 도매상은 현금 거래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무배달 도매상은 현금 지불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하며 배달은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급하는 거죠. 코스코 홀세일 클럽이나 농협의 하나로 이제 클럽 등이 좋은, 이 하나로 클럽 등이 좋은 예고, 도매화소를 병행하는 거고, 트럭 배달 도매상은 이제 이 트럭 중개상은 판매와 배달기는 트럭을 이용해서 직접 수행하고, 선반 진열 중개인은 뭐예요? 마트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선반을 놓고 이제 판매하잖아요. 소매상들의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품을 주로 공급하며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고 매출 비중은 낮지만 회전율이 높은 이 상품 취급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진열 도매상 위탁 판매를 또 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별표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2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트럭 직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직송 도매상은 소매상 고객으로부터 주민이 왔을 때 해당 상품을 생산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주문받은 도매상은 재고를 모유하거나 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즉 취급 품목은 이제 물류 비용이 큰 부피가 크고 우리가 벌크라고 합니다. 이 무포장 상품이며 목재, 석탄, 건자재는 이 벌크 화물이 또 따로 있죠. 직송 도매상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보관 기능과 운송 기능만을 생산자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거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은 참고하시고, 근데 61페이지로 이제 가셔서 내용을 봐야죠. 61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2장, 그래서 이제 제1장까지는 뭘 봤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서부터 유통 관리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유통 이 제2장 챕터죠. 그래서 61페이지는 우리가 제2장
유통 경영 전략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3년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시험에 이제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의 경영 환경 분석이라든지 유통 경로의 분석,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인데, 자, 포토에 그 어떻습니까? 5세력 모델, 뭐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세요. 2014년 1월 1회 때 기준이 됐었는데, 마이클 포토는 산업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우리가 5세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포토의 5세력 모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산업의 수익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기술적 세력을 분석하는데, 자, 5세력은 한번 밑줄 쳐보세요. 신규 진입자, 잠재적 경쟁자의 위협 1번, 공급자의 교섭력 2번, 구매자의 교섭력 3번, 대체품의 위협 및 기존 간의 경쟁 5번. 이렇게 하면요, 이제 요게 기술력, 기술 경쟁력이라는 것은 없다고 한번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5세력 중 잠재적 경쟁업자의 진입 가능성은 다각화 전략이 또 관련이 되는데, 요거 좀 주의 있게 보셔서 별표편을 하나 정도 하시고요. 자, 내부 환경은 뭐예요? 포토의 가치 사슬이죠. 가치는 밸류고 체인, 사슬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활동에 부가가치 생성되는 과정인데, 자, 포토에 만약에 가치 사슬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밑에 보시면은 가치 창출에 대한 활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와 뭘 바꾸냐면 주된 활동, 우리가 본원적인 활동이 있죠. 지원 활동. 그래서 제품의 생산이 이제 본원 쪽이죠. 그래서 이제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현장 업무의 활동을 의미하며, 지원은 여기에 대한 이제 지원 프로세스가 구매, 기술 개발, 인사, 재무, 기획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한다. 보통 기업의 내부 역량 분석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보통 이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의 결합이, 자, 우리가 이 소트라고 하죠. 스와치라고 하는데, 이제 소트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봐줘서 내용을 이제 소트 분석이 이제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표 표시를 이제 2개 정도 표시해 놓으세요. 2개 정도. 그래서 그냥 소트 분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환경 분석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이제 결합해서 이제 분석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환경 분석의 의의를 쉽게 설명해주는 모델에 흔히 쓰이는 소트 분석 또는 이 TOWS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 자, 일단은 스워시라는 것은 어때요? 소트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렝스가 강점, 위크니스가 약점, 오퍼너치니까 이제 기회,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이제 어떻습니까?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S는 간점, W는 약점, O는 기회, T는 위협. 그럼 이니셜로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환경의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위협 요인을 회피하는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환경과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있다. 그 다음에 앞자를 따가지고 S 강점, 약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 그 다음에 위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4가지로 나눈다면,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SO가 되고 WO, 그 다음에 ST, W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어상 이제 그 키를 잡을게요. SO는 어떻게 돼요? S는 기회, 자, S는 강점이잖아요. O는 기회.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시장 기회 천전 전략, 시장 제품 다각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ST 같은 경우는 T가 위험이잖아요. 시장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S가 강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SO는 기회 강점 동그라미, ST는 위협 강점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새로운 정부에 이제 규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위협이고 내부 강점을 이용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 WO는 어떻게 돼요? 자, 어떻습니까?
W는 약점이고 O는 기회잖아요. 약점을 극복하거나 제거하거나 시장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 역량 강화 전략,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등의 전략. WT는 뭐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W는 약점이고 T는 위험이면 시장의 위험과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전략이죠. 철수해야겠죠. 핵심 역량 개발, 이것들, 배치마킹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요. SO는 어떻게 돼요? S는 강점, O는 기회, ST는 자, S는 뒤에 강점, T는 앞에 위협, W는 약점, O는 기회, W는 약점, T는 위협.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약자로 이용되는 것은 한글로 찾아라 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면 되고, 그 네 가지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이 그 숙지를 하셨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우리가 유통 경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와 경쟁 전략. 경쟁 전략은 이제 계획 기간 동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좀 못해놨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 우위에 대한 요소는 비용 우위,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 그 다음에 전체 시장, 세분 시장. 자, 비용 우위의 전체 시장은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좀 더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은 차별화 전략. 그러면서 세분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좀 집중화가 되겠죠. 원가 우위 집중, 차별적 집중. 그래서 오른쪽에 세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원가 우위는 동일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화가 우리 제품을 차별화시킨다. 다소 비싸더라도 경쟁사에 비해 우수하게 만들어서 높은 마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집중적 전략은 경쟁 그 영역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집중적 전략은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경쟁 영역의 범위가 좁은 경우, 즉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이 중요하죠. 여기 63페이지.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해 놓으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BCG라는 것은요, 보스턴 어떻게 돼요?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됐다고 해서 BCG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기업의 현금 흐름과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또 높아져서 재고돼서 현금이 증가한다. 그래서 넘기시면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고고, 얘가 저다. 이게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성장률. 그 다음에 밑에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고, 그 다음에 저고.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이제 네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게 별이에요. 스타, S. 수익 주종 사업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별이죠. 자사의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시장 점상률도 현금보다 높은 경우예요. 급속화 성장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의 확충 또는 많은 자금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경쟁 우위가 있어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성장 산업이고, 자, 요 이제 현금 조소, 캐시프로가 이제 캐시카우가 이제 어떻습니까? CC가 이제 어떻습니까? 현금 조소죠. 수익 주종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으나 해당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낮은 경우로서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지만 시장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 지위 유지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표가 퀘스천이죠. 퀘스천 마크. 그래서 QM. 그래서 개발 사업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아 또는 유전 탐사라고 하는데 대박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괜히 잘못했다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의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해당 시장의 성장률은 높다. 성장 전략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축소 전략으로 대응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라는 자체는 이거 완전히 우리가 사양 산업입니다.
사양사업. 그래서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낮고 해당 시장의 성장률도 낮기 때문에 이익 창출이 어렵고 미래의 개선 가능성도 희박해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전략은 개발, 의문표에서 우리가 캐시션 마크에서 스타 이렇게 해서 현금 조소로 가는 게 가장 우리가 상대 성공하는 방향이고, 이렇게 갔다는 그냥 우리가 실패하는 방향을 간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대한, 자, 오른쪽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쪽 파트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65페이지 가시면, 자, 3번에 성장 전략의 수립이 중요해요.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 3가지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집약적 성장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집약적 성장. 자, 그래서 기억에 이제 엔소프트의 제품 확장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현존 제품, 그 다음에 신제품, 그 다음에 현재 시장, 그 다음에 신시장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시장 침투라고 그랬고, 여기는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시장 개발, 그 다음에 다각화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 유사한 이제 엮어지는 거고, 다각화한테 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 침투 전략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시장 침투 전략은 이제 현존 시장에서 현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이에요. 기존 고객 구매 빈도를 증가시키고 경제 기업의 고객을 유인해서 미사용제 고객층을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침투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개발 전략은 현 제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를 가진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전략이고, 제품 개발 전략은 신제품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고요. 통합적 성장은 이제 산업 내 마케팅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에 대한 통합 기회를 확인하는 거고요. 다각화가 새로운 사업의 진입입니다. 다각화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뭐 에너지 전문 기업이, 자, 미디어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에 속한 산업 밖에서 기회를 이제 발견하자는 거고요. 자, 경영 혁신 같은 것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경영 혁신은 이제 경영학에서 혁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하시는데 몇 표씩. 자, 우리가 CSM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고객 만족이죠. 그래서 고객 만족, 그건 뒤에 보시면 고객 만족이라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CRM은 유통정보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CRM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신규 고객 착취보다는 기존 고객 관리에 초점을 주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유통정보에서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관리는 뭐 CEM이니까 그냥 보시고 경험을 전략으로 가는 거고, 벤치마킹 같은 게 잘 뜨죠. 그래서 경쟁 우위에 쟁취하기 위해서 선도적 기업들의 기술 혹은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유효한 정보를 자사의 성과 향상을 또 위한 업무 개선 수행, 벤치마킹 같은 거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구조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데, 급변한 그 기업 환경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이제 재구축한다. 혁신적 재구축이 그 키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이제 관련돼서 이제 구조조정과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PR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기업이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분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는 게 중요하죠. 리엔지니어링 근본적 목적 고객 만족입니다. 뭐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아웃소싱은 이제 외부의 제3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외부 정보통신 정보업체에 고객의 정보 처리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기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기간 운영 관리하게 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다운사이징이라는 거 많이 제가 얘기하죠. 다운사이징. 자, 다운사이징은 어떻습니까? 다운사이징. 어떻습니까? 이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이제 자르는 거죠, 사람들을. 필요 없는 인원이나 경비를 줄여서 낭비적인 그 조직을 제거하는 명예퇴직 같은 거 이제 다운사이징이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는 우리가 이제 MRP, 유통경로와 이제 연결시킨다면 자재, 소요 계획이 먼저 나왔죠. MRP2가 나왔잖아요. MRP2.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조, 자원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유통정보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전사적 자원 관리. 보통 우리가 ERP를 많이 쓰죠. ERP 개념. 그래서 모든 기업의 구매, 생산, 물류, 판매, 인사, 회계 등을 별도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경영 지원 효율적이다. 전략적인 제휴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기업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분야에 한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위한 제휴를 맺음으로써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각자의 약점을 서로 보완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전략적 제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오지선다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 아주 쉽게 이제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가시면 유통 경영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제3장에 좀 어려워지는 게 유통물류 관리에,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서 새로 들어간 겁니다. 2014년 1회 때 재무관리가 이쪽에 들어가면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재무관리가 여기 굉장히 제가 강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러한 재무관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유통, 경영관리 같은 게 좀 어려워졌죠. 이 시험 문제. 자, 들어가 보겠는데요. 조직에 대한 의의나 1번에,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조직의 원천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어떤 게 있어? 우리가 원칙은 전문화 분업의 원리죠. 명령 일원화의 원칙, 그 다음에 감독 통제 범위의 원칙. 자, 상급자가 관리하는 부하가 많으면 계층이 또 짧아지겠죠. 그죠? 책임과 권한의 원칙, 권한이임의 원칙, 조정 통합의 원칙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설계 및 조직에서는 이제 2번에 민치버그의 조직 유형 같은 게 있고, 에드호크라시라는 게 아주 그냥 우리가 그 모의고사에서 많이 냈죠. 그래서 이제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 구조가 요청됨에 따라 미래학자인 엘핀 토플로가 제시한 미래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구조다. 그래서 많이 냈습니다. 임시적, 분쇄적, 기동적, 유기적 조직으로 해결할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의 변화가 심하게 환경에 적응력이 강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팀, 태스크포스, 행렬 조직 등이 있다. 많이 냈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한 구조에 대한 유형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3번에 보시면 조직 구조에 대한 유형은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기능별이죠. 기능별 조직. 그래서 이제 영업부나 총무부, 격리부 이런 기능별 조직별을 가고 규모가 좀 커져요. 커진다, 규모가. 그러면 이제 사업부제로 가는 거죠. 이제 이 영업부도 사업부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 사업부도 있고, 이런 걸로. 그래서 사업부제로 가는 거죠. 사업부제 조직. 그래서 밑에 이제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이 이제 그 해외는 이제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게 이제 키워드냐면, 3번에 보시면 위원회 같은 거, 위원회 조직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위원회 조직. 이런 것들 이제 별표시 하나 정도 해 놓으시는데, 자, 위원회 조직은 이제 합의제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보안 기능만 수행하고 의사결정의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합의니까 합리적이지만 의견이 너무 많아서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너무 많아 의사결정의 시간에 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4번에다가 별표 표시를 3개 해 놓으십시오. 매트릭스입니다. 자, 매트릭스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걸 위주로 한번 가보세요. 매트릭스의 조직이다. 자, 이거는 이제 횡렬 조직 또는 그리드 조직을 급변한 새로운 환경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도된 조직이에요. 계층적인 우리가 기능식 구조의 수평적인 사업부제의 조직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부가 A, B, C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뭐 중동 사업부, 그 다음에 뭐 미주 사업부, 뭐 아시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능식, 수평적인 이제 어떻습니까? 계층적인 우리가 기능식 구조가 있으면 수평적인 사업부가 있죠. 계층은 이제 격리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때요? 총무부가 있겠고, 또 우리가 생산부, 인사부 이렇게 나누겠죠, 그죠? 그럼 이제 중동의 뭐 총무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트리스 조직의 이제 특징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계층직, 기능직 구조의 수평적인 사업부제 조직을 결합하니까 이 작업자는 이중 명령을 받는 거죠. 이중 명령 체계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즉 하나는 기능 부분이나 사업 부분에서 유래하는 수익적 명령 체계이며 또 하나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인 프로젝트 책임자부터의 수평적 명령 체계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산업이라든지 연구 개발 사업, 그다음에 건설회사, 광고 대행업 등의 대규모 기업에서 널리 사용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중동에 대한 건설, 미주, 아시아 이렇게 해서 건설회 같은 데도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우주산업, 연구개발사업, 건설회사, 광고 대행의 대규모 기업에 널리 사용되는 건 뭐니? 그 매트릭스 조직을 찍어야겠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달리 영구적이라는 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에 보시면 어떤 동태적인 변화, 기업 환경, 기술적인 급격한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특정 프로젝트별로 형성돼요. 프로젝트 조직은.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임시적입니다. 탄력적 조직이죠. 끝나면 해체가 되는데 얘는 연구적이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명령 계층 동간에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넘겨보시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중요한 출제의 키워드가 있죠. 이게 바로 목표에 의한 관리예요. MBO죠. 그래서 이건 너무 깊게 보셔야 돼요. 페이지 우리가 7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MBO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14년 1회도 나왔는데요. 자, 이거에 이제 MBO라는 것은 목표에 의한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X이론에서 Y이론으로 가겠죠. 그 X이론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X이론적인 것은 인간 간에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돈만 주면은 시키는 대로 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에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가자. 목표에서.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의 대안으로 이제 맥그리거 Y이론적 인간관을 기초로 목표 설정 시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이거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거죠. 참여. 그래서 방식으로 등장한 경영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목표에 대한 관리다. MBO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목표의 설정, 측정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라는 게 중요하죠. 참여. 그래서 하급자를 목표 설정에 참여를 시켜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급자를 목표 설정에 참여를 시킨다가 중요하고, 그러면 피드백, 상급자, 하급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한계는 장기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인데요. 단기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니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리더십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데, 리더십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 경영학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출제될 수가 있는데 2014년 1회 또 물어봤죠.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과정에 정의되죠. 리더십의 유형이 경로 목표 이론에서 4가지 유형의 이제 리더십이 있는데요. 자, 지시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지시하니까 권위주의적이죠. 권위주의적이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부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거. 뭐 지원적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더는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가까이 하기 쉽다. 부하는 지원을 하고. 근데 나왔던 게 이제 참여적이 나왔었어요. 출제. 참여적 리더십은 관리자가 잠정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잠을 구하는 제안이다. 아까 이 MBO도 참여라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에 초점을 둔 거죠. 참여.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이제 리더는 부하들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시적은 권리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지원적은 리더가 우호적이고 참여적은 부하들에게 잠을 구해서 제안을 받는 직접 참여, 발표를 하게끔 하는 거고 성취지향은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란 자신감을 심어주는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시키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3강을 마치고요. 4강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했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표시를 이제 제가 했으니까 다시 가겠는데 43페이지로 가세요. 43페이지로 가시면 다시 가시면 제가 체크할게요. 자, 소매업 발정에 관한 이론 나옵니다. 소매업 수매바퀴 이론이 유력한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 마진, 가격, 서비스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넘기시면 소매 아코디온 이론은 제품 구색의 변화에 초점을 뒀다라는 걸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병증법 이론이라는 것은 백화점과 할인점을 정반을 합을 거고 소매 수명주기 이론은 진입, 그 다음에 성장, 성숙, 쇠퇴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수명주기와 같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이 6 아울렛 스토어 7 홈디포 8 카테고리 킬러를 중심적으로 제가 가라했죠. 그죠? 이렇게 찍어드릴 수밖에 없고 51페이지 무정포 소매상은 이마케팅이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건 유통정보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과목에 제가 강의를 다 하는 건 굉장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시고요. 52페이지 텔레마케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제가 55페이지 가시면 어떤 게 중요했어요.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은 구매 대행 기능이다. 요거 넘기시면은 소분 판매 기능은 나누는 거고 상품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56페이지가 중요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리인과 브로커는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중개만 합니다. 제조업자 도매상은 어떤 게 키웠어요? 직영, 영업소라는 조직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인 도매상이 가장 전형적인데 완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독립적으로 산업재 유통업자인 도매상에는 잘 수체가 안 되지만 한정 서비스는 잘 나와요. 현금거래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지. 트럭, 직송, 직렬.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뭐 대리인은 이제 그 판매 대리인이 있고요. 그 다음 제조업자 대리인, 구매 대리인이 의류산업이고 의류산업에서 많이 쓰는 건 뭐니? 구매 대리인, 브로커가 있고 상인 도매상에서 완전 서비스나 한정 서비스 도매상을 위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금 거래 도매상, 트럭 배달 도매상, 선반 진열 중개인, 직송 도매상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61페이지에 유통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포터의 5세력 모델 꼭 기억하시고 가치사선 분석은 주 활동과 지원 활동 넘기시면 62페이지 소트 분석은 4가지 사항을 꼭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 전략에 대한 그 본원적 경영 전략은 원가의 차별화 집중적 비교하시고 BCG 기법 중요합니다. 넘기시면 이제 자 음표, 별, 현금 조소가 성공하는 방향. 근데 개로 가는 도구로 가는 것은 실패다. 집약적 성장의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은 같은 맥락인데 다각화라는 건 새로운 진입을 한다. 사업에. 그 다음에 경영 혁신 정도는 제가 아까 뭐 리엔지니어링 구조조정, 아웃소싱, 전사적 자원관리 그 다음에 67페이지 가시면 조직의 설계 및 조직은 민치복의 조직이나 엔드호크라시 같은 거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구조의 이용은 기능별에서 규모가 커지면 사업부재, 위원회는 사오기만 하면 배가 산으로 가고 프로젝트는 나중에 해체가 되는데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요? 영구적이죠. 매트릭스가 이중명령 체계로서 장점과 단점 가져가시고요. 70페이지 목표의향 관리는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MBO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특징에 대한 한계가 있고 리더십이라는 자체는 다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주의적은 지시적이고 리더가 우호적인 게 지원 그 다음에 직접 참여를 시켜서 발표하게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참여고 리더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에 달성하게 하는 것은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다.
요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